국민의힘 신인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당대표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선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전주 다녀오시고 오늘 또 광주에서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번도 한번 다녀갔는데요. 네. 8월 3일은 이제 전북이고 8월 4일은 이제 강주, 전남 이렇게 예. 돼 있어서 사전에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 또 CBS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과 또 광주 전남 지역민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8.18 당원대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저는 경남 남해에서 작은 마을 이장으로 시작을 해서 남해군수, 또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 또 경기도 김포에서 20대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고요. 당의 요청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경남 양산을에 와서 21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3달 전에 있던 22대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제가 낙동 벨트를 지켜내지 못해서 가깝게 그 점에 대해서는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은 많은 분들이 다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친근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또 이쪽 지역에 와서 또 인사하시는 모습 보고 열심히 활동하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덥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저는 전당대를 하니까 더운 줄도 모르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장하실 때도 이렇게 더운 시간 많이 돌아다니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 그 이장과 군수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장에서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를 거쳐서 행자부 장관과 경남 도지사 또 국회의원까지 차곡차곡 그 입지를 다져오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거물이신데요.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역운동, 농민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군수 2번은 쉽게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도지사 2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사전 5기로 국회의원이 되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영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민주당은 또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당이고, 지금은 국민의힘을 100% 그 정체성을 이어받았다 하기는 하지만 강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만든 당이 민정당인데, 그 민정당, 민자당 이런 쪽하고 제가 예. 눈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운동하고 사회운동하면서, 그래도 제가 처음은 민중의 당이라고 굉장히 네. 진보적인 당이 활동을 했는데요. 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국정을 맡아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좀 주역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받는 당인 민주당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제가 민주당으로 했죠. 예. 민주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남에서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이 지금의 여당하고는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신 적은 없으시죠? 정말 야당 출신이고. 한눈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눈 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호남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제가 경남지사 할 때 예. 이제 강주광역시장 강운태 강역시장님하고 교환 특강도 하고 예. 또 전남지사 박준영 지사님하고 교환 특강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민주당을 해서 그런지 전남도청하고 강주광역시청에서 특강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경남에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지사할 때도 지사님은 이제 민주당의 지사지만 네. 실제로 지금의 여당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훨씬 많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기도 어렵고. 예, 도의원도 59분 중에 42명이 한나라당이었고, 네. 우리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해서 합해서 1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돼서 사실은 도지사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입지를 잘 다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재선에 도전했는데 정말 아쉽게 또 여당의 거물이죠. 어떻게 보면 김태호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을 하셨는데, 그래도 양산을 지역민하고 많이 또 만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예, 양산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제가 어쨌든 우리 당이 자기 지방선거 또 2027년이 될지 네. 좀 일정이 당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당의 전략지역인 부울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만 우리가 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산, 경남, 울산 특히 PK 지역의 예연 확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양산을 지역위원장 맡고 있고 시민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광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뭐 어떤 연유에서 방문하셨는지 이렇게 물은 좀 우문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오늘 또 활동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당 전국 당원대회를 한 10군데 정도 했는데 네. 전체 이제 당원 수로 보면 한 23%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한 셈이고요. 네. 전국적으로 한 77% 우리 민주당 총본사인 이제 강주, 전남, 전북, 예. 서울,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이재명 후보자와 격차가 크긴 한데 예. 전체 권리당원 수로 보면 지금 한 23%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 8월 3일 토요일 네. 전북하고 일요일 강주 전남의 이 성향 투표율에 따라서 또 투표 그 지지에 따라서 많이 요동을 달라질 수도 칠 있죠.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또 강주 전남은 늘 그 어려울 때 나라도 구하고 우리 민주당을 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일방적으로 막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지금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염려하는 네. 분들이 네. 있어서 뭐 김두관 후보가 꼭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예. 당에 아마 중심을 잡아 주시리라고 좀 믿고 있고 또 그런 점들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먼저 왔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근데 오늘 오셔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로는 좀 정권 탈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예. 정말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서 평가가 끝났는데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조기에 대선을 본인이 결단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의 헌정질서 그대로 유지되면 이제 대선이 3년이 남았는데 네. 3년 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게 굉장히 지금 핵심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늘 연대하고 그렇죠. 연합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네, BJP BJP. 연대도 있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 그렇죠. 단일화 때도 통해서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리 당을 2년 당대표를 맡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선에 승리하려면 내부는 단기를 하고 또 외부는 내연 확대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 이런 거 할 때도 그랬고 좀 연합 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지 계속 좀 이렇게 덧셈 정치를 하는 뺄셈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승리하기 힘듭니다. 실제 이념적 지형을 보면 우리는 한 25%에서 한 27, 8% 저쪽은 그냥 한 35% 정도 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 지지가. 예.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나오죠. 그래서 예. 옛날 유시민 장관께서 한나라당을 보고 신이 내린 정당이라고 했는데 우리 쪽은 27, 8%의 고정 지지에 한 25, 6%를 예. 얻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크럼을 크게 짜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내에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민주성이 많이 훼손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대로 가면 뭐 당이 더 축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몇 개 여론조사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는 걸로 나오는 게 우리가 한번 꼭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김두관 후보님은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는 개혁신당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연대가 가능하고 연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크게 뭐 예. 기조를 바꾸면 몰라도 지금 예. 하는 리더십을 보면 그렇고요. 네. 저는 2010년에 이제 영남의 강력단체장으로 민주전용으로 제가 제초이 됐는데 예. 그때 저는 일단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종교계, 시민사회 그렇죠.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네. 경쟁을 해서 민노당 후보 경쟁을 해서 제가 그 연합정치의 산물로 최초로 야권 도지사가 되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의 있죠. 기초에서도 연합정치에 대한 그게 강한 사람인데 예.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선 당권을 맞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 당권을 지는 것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승리를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이 국정을 더 맡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대한민국 망가지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24일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또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87 체제가 5년 단임제인데 네. 권력 구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좀 스스로 단축을 하고 2026년 지방선거 동시에 하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5년 단임제 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헌을 하면 4년 중임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년 중임제,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부마 항쟁, 6월 항쟁도 헌법 전문에 이렇게 넣는 걸로, 그리고 기본권 강화 이런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지금 우리가 87체 6공화국이 지금 37년 흘러오는데 많이 변화가 있었죠. 시대가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주는 예.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7공화국을 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맞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과 의원들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미 뭐 국민들 마음속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국회 200명 이상이 탄핵에 그 동의를 해야 되고, 본인의 명예도 살릴 수 있는 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석열 대통령도 좋고 네, 나라도 네. 좋고 그런 건데 네. 탄핵을 그럼 국회에서 결의해서 헌재에 가면 헌재에서 그 국회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탄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발휘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임기를 1년 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운영하면 3년이 너무 길죠. 그렇죠. 뭐 지금 거의 뭐 예. 레임덕이라고 하고 예. 말이 된 것 같아요. 임기 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네. 그나마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네. 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또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는지요?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된 지 지금 2달이 넘었는데요. 법안이 하나도 성안이 된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법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하고 재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몇 표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럼 자동 폐기가 되는 게 지금 계속되고 그렇죠. 여야가 그렇죠. 강대강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예.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 너무 힘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 범야권에 192석을 준 뜻은 한편으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예. 다른 한편은 정말 어려운 이 민생, 국민들 삶의 현장을 좀 챙겨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민생만큼은 민생경제 대연정을 통해서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정 내각으로 꾸리고 또 특히 이제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이 좀 정쟁을 좀 중단하고 또 민생 관련된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로 좀 통과해서 네. 한쪽은 투쟁하더라도 한쪽은 좀 민생을 확실히 챙기는 방식으로 가야만 그렇죠. 이걸 네. 풀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빅마우스가 아니라서 그런지 언론에서 조금밖에 안 받았습니다. 네. 뭐 21대 국회도 그랬겠지만 22대 국회도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챙긴다는 게 민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쟁에 휘말려서 아무 진일보하는 점 없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에 날도 덥고 국민들의 마음은 더 덥습니다. 답답하고. 예. 민생경제 대연정 제안하신 거는 참 잘한 제안 같고 이런 제안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잘 받아들여서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는 뭐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언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당대표 네. 지금 뭐 유력 후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이제 한동훈 예.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됐는데 사실 뭐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되고요. 사실은 지난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대가 좀 상당히 컸었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소득 너무 없었죠. 아쉽습니다. 예. 2차, 3차 이렇게 계속 만남을 통해서 다른 뭐 걔네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또 싸우더라도 예. 민생 문제라든지 교육, 외교 이런 문제, 국민연금도 뭐 잘 합의가 되다가 지금 파기가 돼버렸는데 네.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김두관 후보님만의 좀 차별화된 강점, 나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늘 현장하고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 가까이, 특히 사회적 경제 약자하고 가까이 가 있는 왔었죠.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연합 정치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또 김지수 후보도 나름대로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특히 여야가 강대강 극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점들이 다른 후보들하고 저하고 약간 차별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잘 부각해 주시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1인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상당히 강조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일반 당원이 250만이고 권리당원이 125만인데 지금 권리당원들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전체 지금 한 30% 남짓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면 그래도 한 50% 정도 그렇죠.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70% 당원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내면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더 관심이 많고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걱정인데요. 네. 그래도 국회 제1당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죠. 예. 아무래도 근데 우리 당의 좀 다양성과 민주성이 많이 훼손이 되니까 민주당의 민주성이 훼손이 되면 절대 중도층이 우리 당에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네.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희도 이제 저희 매거진 코너에서 정치 시편 코너가 있는데 민주당 얘기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가 끝난 국민의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남 지역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잘 뽑아놨는데 기대만큼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호남에서는 네. 뭐 일방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밀어주니까 민주당 네. 지도부도 뭐 총선 때나 조금 신경을 쓰지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뭐 관심을 가져봐야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요. 관심을 안 가지고 해서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호남이고 한데 네. 양쪽 다 약한 호남을 좀 갈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관련해서 총선 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좀 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최근 한동훈 하고 이제 네 분이 경선을 치열하게 하면서 네. 관심을 끌었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한동훈 또 대표 되신 분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존중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점. 그래서 아마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뭐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용산하고 일정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주목을 해서 좀 지지가 올라간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된 걸 우리가 굉장히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굉장히 주시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행근력과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그렇죠. 사람을 이 국민들이 63% 국민 여론에 나오고 예. 또 당심도 63% 나왔거든요. 한동훈 대표 체제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볼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하고 예. 주의하고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호남 계속해서 방문 중이신데 호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후보님께서 활동한 영남권의 경우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영남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우리 김 후보님만의 핵심 전략이 있을까요?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동진 정책으로 해서 네. 오른 영남 지역에 특별하게 이제 대의원도 많이 배정을 하고 이제 영남 인구가 호남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서 이제 당원 숫자는 호남이 많지만 대의원 숫자는 현재 인구 비례로 보정을 해서 그나마 우리 당이 이제 균형을 맞추긴 했는데 대의원들 비중을 이번에 14%를 줄이고 권리당을 56% 올렸기 때문에 네. 영남은 어차피 지금 당원대를 했기 때문에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영남을 방문했지 표는 경남 전체 당원 숫자가 전북 익산시 당원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PK에 상당하게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중앙당 지도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 옛날 동진 정책 할 때는 이제 사람도 배치하고 좀 예산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지도부는 특히
PK 지역에 별 관심. 김두관 후보님이 대표님 되시면 확실히 관심 더 많이 갖고. 아니 뭐 그야 네. 제가 당 대표를 맡으면 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연동이 될 텐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과 이번에 이제 당대표 경선 통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어떤 바람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당이 현재 그 민주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연구를 많이 하는 거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 싱크탱크가 네. 평상시에도 중요한 해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연구 과제들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선거 때만 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당대표가 되면 민주정책연구원을 굉장히 좀 인력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민주당의 집권 전략을 짜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 끝까지 선전하시고요. 그러려면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CBS 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